어쨌든 1987년 1월 9월 소로스 펀드는 승승장구를 하면서 자그마치 60%를 벌고 있었습니다. 9개월 수익이 60%였어요. 10월 19일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에 22.6% 하락했습니다. 이게 바로 블랙 먼데이죠. 1987년 10월 19일. 자, 소로스는 어땠을까요? 소로스는 X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헤지펀드 역사를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연금술사 소로스입니다. 소로스는 지금 벌써 50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할 얘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에 끝내지 못하고 한 두 번에 나눠서 소로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이냐 투자이냐, 그게 문제로다. 네, 해치펀드 선수들 중에서는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레이 달리오가 운영하는 브리지워터가 현재 해치펀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제 역사가 그렇게 깊지는 않죠. 물론 거기도 한 2, 30년 정도 했지만 소로스랑 비교할 거는 못 됩니다. 소로스는 지금 벌써 50년 넘게 해치펀드를 굴리고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은 영국 은행을 굴복시킨 사나이로 알려져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네, 소로스는 물론 펀드를 혼자 운영하진 않았고 초창기에는 짐 로저스와 같이 파트너를 해가지고 펀드를 운영을 했고 퀀텀 펀드를, 그리고 나중에는 이 스탠 드러켄밀러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삼습니다. 네, 소로스는 투자 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대강 이 고수들이 무엇을 하는지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나이가 바로 소로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소로스는 제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설명을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소로스는 193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90살 됐네. 네, 90살이 됐습니다. 네, 헝가리계 유대인입니다. 이게 굉장히 기구한 겁니다. 헝가리계 유대인으로 1930년에 태어났다라는 거는, 자, 왜 그렇냐 하면은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죠. 네, 근데 1944년에 나치가 그 헝가리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소로스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나? 소로스의 아버지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용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련의 포로가 되는데 그 소련군은 보통 포로를 이제 시베리아 그 강제 수용소 이런 데 넣었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춥고, 네,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소로스의 아버지는 거기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가지고 그 시베리아를 도망을 와가지고 헝가리에 다시 무사히 도착을 하는데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생존이라는 게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몇 년 동안에 안 죽고 살아나면서. 자, 1944년, 그러니까 소로스가 14살 때 그 독일군은 그 헝가리를 점령을 하는데요. 이때 소로스의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 이제 정상적인 룰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The normal rules don't apply anymore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걸 직감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있는 자산을 전부 다 처분하고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도망을 답니다. 나치들한테 안 잡히기 위해서. 매우 현명했습니다. 왜냐면요, 1944년 초에 유대인들이 82만 5천 명 정도 있었습니다. 헝가리 땅에. 자, 그런데 딱 1년 만에 그 유대인 수는 26만 명으로 줄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82만 5천 마이너스 26만, 56만 명이 지금 여기 사라진 거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다 죽었습니다. 1년 만에 그 헝가리 유대인 중에 3명 중에 2명이 아우슈비츠나 그런 강제 수용소에서 사망한 겁니다. 매우 무섭죠. 소로스는 죽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와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면서 잡힐 뻔도 하다가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로스는 아버지에게 생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로스 가족은 숨어서 살아남았고, 소로스는 영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17살 나이에. 1947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돈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별의별 알바를 다 했는데 식당 알바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웨이터 두목이 어이 소로스, 야 열심히 좀 해 임마. 너 열심히 하면은 내가 잘하면은 너를 보조시켜 줄 수도 있어 임마.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LSE, 런던 정경대죠.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거기 입학을 해가지고 철학에 푹 빠졌습니다. 주식이 아니라 철학에 빠졌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철학을 매우 사랑하긴 했지만 그의 성적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리고 영국에 연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이런 데서 뭐 연구를 하면서 교수가 되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세할 수 없었어요, 학계에서. 그래서 소로스는 에이 영국 땅, 에이 금수저 아니면 여기 아무것도 안 되네, 에이 엑스카트, 에이 나 미국 갈래 해가지고 소로스는 미국에 가버립니다.
네, 그때 영국에 있을 때 소로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 철학자가 있는데 칼 퍼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라는 책을 썼는데 네, 결론적으로 이분의 철학은 인간은 진리를 알 수가 없대. 트라이얼 앤 에러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시도를 하면서 진리에 접근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뭐 이런 거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네, 이 철학을 소로스는 본인의 투자 철학에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로스는 나름대로 이제 뛰어난 철학자는 아니었지만 투자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거를 이분은 재규성 이론, Theory of Reflexivity라고 하고 이제 그거를 개발하고 이거를 투자에 활용을 합니다. 저는 사실 몇 년 동안에 도대체 이 재규성 이론이 무엇인가 매우 고민을 해봤는데요.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그겁니다. 그냥 왜 시장에서 모멘텀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지, 왜 추세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지,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철학 비슷하게 포장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롯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자,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이제 펀더멘털, 뭐 기업 가치라는 게 있고 가격은 이 가치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한다. 가끔은 이제 가격이 가치보다 높아지고 어떤 때도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이 가치랑 이제 수렴을 한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경제학자들 그리고 가치 투자자들이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거는 아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펀더멘털, 기업 가치 자체를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좋아 보입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와, 저 기업이 좋은 것 같아 하면은 그러면 이제 돈이 그쪽으로 몰리겠죠. 그러면은 그 기업은 그 돈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더 사업을 벌립니다. 그럼 기업이 더 팽창하고 기업 가치가 늘어나겠죠. 그럼 사람이 더 보고 와, 저 기업 정말 성장하는 것 같아. 가자 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거기다가 갖다 붓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은 또 그 돈을 모아가지고 또 투자를 하고 번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기업의 펀더멘털,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영원히 이제 그 기업이 팽창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언젠가 분기점이 오고 그 분기점이 와가지고 버블이 터져버리면은 이제 반대 방향 트렌드가 시작한다. 뭐 이런 거를 나름대로 이 재규성 이론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냥 모멘텀 논리를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때 1960년대 말에 그 소로스는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이제 펀드를 드디어 차리게 됩니다. 1969년인데요. 그때 이제 이 워커홀릭이었던 짐 러저스라는 사람이랑 만나게 됩니다. 네, 어떻게 이제 업무 분담을 했냐 하면은 이제 그 소로스라는 사람은 이제 그 펀더멘털을 하지 않고 러저스라는 사람이 이제 쫄라 막 페이퍼를 읽고 분석하고 해가지고 펀더멘털 분석을 했습니다. 러저스라는 사람도 머리가 굉장히 좋고 어리지널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로저스가 이제 뭔가 재미있는 펀더멘털을 이제 발견해내면은 소로스는 그렇군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거를 계속 기억을 하고 있다. 아, 지금 이제 로저스가 말한 그 기회가 온 것 같아. 그러면 지금이 타이밍이다. 들어가 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소로스가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로저스가 펀더멘털 담당, 소로스가 타이밍 담당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는데요. 네, 얘네들이 엄청나게 성공적이었습니다. 로저스가 좋은 아이디어를 팍팍 찾아내고 소로스는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타이밍이 된 것 같아. 일단 조금씩 한번 들어가 보자. 조금씩 들어가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네. 오케이, 손절매. 이게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더 많은 돈을 집어넣자. 올인 빵!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이 둘의 콤보가 정말 시너지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약세장이었고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매우 안 좋았는데 얘네들은 막 봉우리 30% 이상씩 막 수익을 내가지고 1970년대 월가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해치펀드 중에서 킹 왕짱 펀드가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이 책, More Money Than God, 이 책에 무슨 말이 나왔냐 하면은, 네, 소로스는 경제라는 유사 과학, 그리고 재규성 이론이라는 유사 철학, 그리고 차트라는 유사 심리, 이 유사적인 이 세 개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1981년에 이 둘은 대판 싸우게 되죠. 그래서 소로스와 로저스는 왼수가 됩니다. 그래서 로저스는 그 후에도 소로스는 한마디도 안 했다라고 하고요. 그 양반이 이제 투자계를 떠나가지고 이런 거를 합니다. 전 세계를 막 여행을 다니면서 야, 내가 오토바이 타고 다녀봤는데 해가지고 이 오토바이를 타고 2, 3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는 투자를 좀 해도 좋을 것 같아. 야, 여기 투자 좀 하자. 여기 투자. 오스트리아. 야, 여기 저평가되어 있네. 여기 투자 좀 하자. 투자. 보츠와나. 되게 좋은 나라에 투자. 이런 식으로 막 세계 여행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이런 개부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어쨌든 소로스는 투자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로저스도 떠나고 이제 인생도 빡세고 투자하는 게 너무 이제 힘들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1981년 23%를 말아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로스는 이제 그 뭐야, 에, 하도 힘들어가지고 3년 동안 쉽니다. 그래서 이제 1984년에 다시 복귀를 하는데 3년 쉬면서 심리 그 치료를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상했던 점을 많이 보강을 하고 소로스의 심리, 멘탈이 더 강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다음 타깃은 무엇이었냐? 1985년에 이 양반이 분석을 해보니까, 펀더멘털을 봐도 그렇고, 투자자 심리를 봐도 그렇고, 차트를 봐도 뭐, 그런데, 뭐를 봐도 달러가 조만간 폭락할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올인 해가지고 또 이제 그 달러화를 팔고 deutschmark나 뭐 일본 엔 이런 거를 막 사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운빨도 좋아요, 운빨. 1985년 9월에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재무부 장관들이 만나가지고 플라자 협의를 합니다. 플라자 협의라는 거는 달러가 너무 강하면은 이제 미국이 수출 같은 거 어렵고 경쟁성이 떨어지니까 미국이 일본과 독일을 급박해가지고 어이 야 더치마크 올려 엔화 올려 우리 달러 다운 이런 식으로 좀 명령을 한 겁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일본 경제가 작살났다는 설도 있고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일기 비슷하게 금융의 연금술이라는 책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요 책이죠. 그쵸? 이거는 참고로 제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읽으시면은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어쨌든 이 양반은 이렇게 플라자 협의가 터져가지고 달러가 급락하는 바람에 거의 3억 불을 벌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책이 바로 요 책 있잖아요. 이 금융의 연금술. 요 책이 1987년에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일기 비슷하게 1985년 어떻게 떼돈을 벌었고 달러가 왜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설명을 했는데 이제 드러킨 밀러라는 굉장히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이 책에 반해가지고 소로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둘은 친구가 됩니다. 소로스는 마침내 이런 제안도 합니다. 어이, 드러킨 밀러, 야 임마! 네가 내 책을 이해한 것 같다. 너 내 후계자 해라. 하니까 드러킨 밀러가 생각해 볼게요. 뭐 이랬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가 1987년이었죠. 바로 이때 운명의 블랙 먼데이가 다가옵니다. 둥둥둥둥둥. 블랙 먼데이가 뭔지는 바로 밑에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자, 어쨌든 1987년 1월 9월 소로스 펀드는 승승장구를 하면서 자그마치 60%를 벌고 있었습니다. 9개월 수익이 60%였어요. 자, 근데 10월 14일에 이제 소로스 드러켄밀러가 만납니다. 어이, 소로스, 당신은 요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말이야. 일본이 너무 고평가된 것 같아. 일본이 조금 이따가 떨어질 것 같아. 난 일본을 지금 공매도 하고 있고, 야, 미국은 요즘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를 것 같아. 나는 미국 매수, 일본 공매도. 드러켄밀러, 난 잘 모르겠는데, 나는 미국 공매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금요일 10월 16일입니다. 이 10월 14일, 10월 15일에 실제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드러킨 밀러는, 야, 미국 시장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 야, 이제 공매도 아닌 것 같아. 야, 공매도, 이제 내가 돈 벌었으니까 청산을 하고, 자, 미국 시장 매수로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 금요일 날, 드러킨 밀러는 미국 시장을 매수를 했습니다. S&P 500 선물을 왕창 샀어요. 자, 그런데 주말에 드러킨 밀러가 차트를 좀 봅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 10월 17일, 18일이에요. 오, 쉣! 1987년. 지금 차트가 말이야. 1929년 대공황 차트랑 똑같아. 이거 어떻게, 내가 대실수를 했잖아. 지금 미국 시장을 살 때가 아니라 공매도를 해야지. 해가지고, 자,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깨어나자마자 드러킨 밀러는 그 매수 포지션을 전부 다 청산을 하고 미친 듯이 S&P 500 선물을 공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막 팔아 제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스마트했는지 한번 봅시다. 10월 19일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에 22.6% 하락했습니다. 이게 바로 블랙 먼데이죠. 1987년 10월 19일. 네, 맞습니다. 2.6%가 아니라 22.6% 하락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못 하시겠죠? 그쵸? 자, 그런데 드러킨 밀러는 그래서 야, 주말에 차트를 보고 포지션을 금요일에서 월요일에서 싹 바꿔가지고 떼돈을 벌었습니다. 자, 소로스는 어땠을까요? 소로스는 네, X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월요일에, 그러니까 소로스가 미국 시장 매수하고 있었다는 거는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미국 시장에서 개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공매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로스도 눈치를 챘죠. 야, 월요일에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화요일에는 분명히 오를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일본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미국 시장을 매수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소로스가 이제 홍콩 시장에서 일본 시장 공매도를 한 겁니다. 근데 홍콩 시장도 이제 멘붕이 와가지고,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지네. 야, 주식시장 문 닫아버려! 라고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문을 닫고 소로스는 일본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못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화요일 날 그 일본 시장이 하루 만에 9%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로스는 개망한 거죠. 그쵸? 이제 월요일 날 미국 공매도 때문에 개박살 나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는 일본 공매도를 포지션 청산을 못 해가지고 여기서 또 한번 개박살 납니다. 그쵸? 드러킨 밀러는 당연히 이미 월요일 날 매수 포지션 청산을 하고, 공매도 포지션 청산을 하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매수 포지션 들어가가지고 또 돈을 벌었습니다. 드러킨 밀러는 소로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언제냐면은 그 10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어이 소로스, 야, 대폭락 후에는 말이야 이틀 동안은 계속 오른다고. 그리고 말이야 3일자에는 다시 보통 주식이 떨어지더라. 야, 내가 차트 졸라봤어, 나 이런 거 알아 하니까 소로스는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뭐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10월 19일 날 대폭락, 10월 20일, 21일 이틀 동안 오르고 10월 22일에 다시 폭락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로스는 완전히 멘붕이 왔겠죠. 월요일 날 깨져, 화요일 날 깨져, 수요일 날도 깨져, 목요일에 또 대박 깨지네. 멘붕이 와가지고 네, 이제 소로스는 야, 뭐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아니, 모든 포지션 다 청산해버려, 다 팔아버려 해가지고 이제 현금화합니다. 자, 근데 소로스가 이제 뭐 5억, 10억 그 불자리를 막 청산을 하니까 가격이 목요일에 미친 듯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드러킨 밀러 그거 보고 있었습니다. 야, 대박. 이게 말이 돼? 야, 목요일날 왜 이렇게 그 선물이 막 떨어지는 거야? 야, 어떤 미친 코끼리가 다 팔고 나갔나 봐. 야, 소로스. 야, 너 그 들었어? 어떤 미친 코끼리가 다 청산하나 봐. 지금 선물 시장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네. 소로스는 그랬다고 합니다. 야, 임마. 그 미친 코끼리가 나야, 임마, 새끼야. 가만히 있어.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했죠. 어쨌든 소로스는 그래서 목요일날 이렇게 성급히 막 청산을 해가지고 돈을 대박 깨지고, 드러킨 밀러는 10월 22일에 공매도로 돈을 또 왕창 번 다음에 그 다음날에는 다시 매수 포지션 들어가가지고 금요일에도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자, 보시죠. 드러킨 밀러는 월화수목금 돈 다 왕창 벌고, 소로스는 월화수목 대박 깨져가지고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로스는 2주 만에 플러스 60%에서 마이너스 10%로, 와우, 정확히 말하면 2주가 아니라 나흘 만에 그런 거죠. 월화수목. 네, 그래서 8억 4천만 불의 손해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네, 1987년 분위기를 좀 보여드리면요, 대충 이랬습니다. 1월부터 한 8월까지 주식이 쭉쭉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8월부터 좀 심상치 않게 떨어지다가 10월부터 쭉쭉쭉 시작하더니 10월 19일 이날 한 방에 와우, 22%가 날아갑니다. 뿌앙 날아가고, 이제 그 후부터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와우. 자, 소로스 10년에 걸쳐서 전재가 되었으나 4일 만에 병신이 되었습니다. 플러스 6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자, 오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펀더멘털, 모멘텀, 차트, 심리, 이 네 개를 전부 다 터득한 자는 황제가 아닐까 제가 감히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장에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다우존스 지수가 23% 까일 거라고 도대체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소로스도 레버리지를 막 사용하다가 엄청나게 다쳤는데, 우리 같은 인간들이 레버리지 하다가는 그 플러스 60 마이너스 10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산이 전부 다 날아가가지고 마이너스 10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레버리지 사용될수록 자제하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날이 와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서 대단한 거는 이 드러킨 밀러 이 미친 유연성. 아니, 이 사람은 블랙 먼데이 바로 전 금요일 날 그 미국 시장을 매수를 했잖아요. 보통 사람이 한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포지션과 맞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주식 왕창 샀다고 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미국 병신인 것 같아, 그거 안 돼 하면은 제가 그랬죠. 야, 임모 이 새끼야 꺼져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드러킨 밀러는 생각이 정말 유연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금요일날 미국 시장을 왕창 매수했는데 주말에 차트를 보고 아차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곧바로 180도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공매도 이런 거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드러킨 밀러가 역대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자 중에 한 명인 겁니다. 그리고 보셨죠? 월요일 날은 공매도 대박해가지고 돈 벌지, 화수일은 다시 180도 전환해가지고 매수해서 돈을 벌지, 목요일은 공매도에서 또 돈 벌지, 금요일은 또 매수로 들어가서 또 벌지. 그러니까 이런 미친 유연성은 저 같은 사람은 감히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급 투자자가 아닌 거고 드러킨 밀러는 역대급 투자자인 거입니다. 자, 어쨌든 소로스는 10년 동안은 천재가 되었다가 4일 만에 병신이 됩니다. 그는 재기에 성공할까요? 할까요? 못할까요? 그거는 다음번에 보시겠습니다. 네,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으면은 구독을 하시는 거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